네, 방심위원장이 청부민원 의혹 사건으로 고발됐지만 오히려 방심위를 압수수색해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딸 스펙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이 1년 8개월을 끌다가 불송치해버렸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최고위직 기소 여부는 끝까지 미적거리다가 검찰 수사심의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거부권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행사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취소됐죠. 기준이 뭘까요? 송치, 불송치, 기소, 불기소, 거부, 취소. 법이라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법치냐?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헌정이냐? 엿장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혜연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민하 평론가는 잠 오는 거 아니죠, 지금? 약간 좀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아, 네. 그래요? 네. 약간의 감기 기운 있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예, 뒤끝인가? 많이 낮았는데 예. 이상하게 어제 오늘 조금 컨디션이 또 안 좋습니다. 예, 독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놓을 어떤 민주당의 방향에 관해서 오늘 첫날부터 뭔가 목소리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어떤 목소리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일단은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태어나면서 항상 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잘 돌봐준 의료진께 감사하다. 인사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증오정치 청산하고 민생에 주력하겠다. 지난번 이런, 메시지는 그거였죠. 예, 예.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가 희망입니다. 희망. 사실 정치권이 희망을 전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신년 들어와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야당이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보다는 일단 희망을 저는 좀 강조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예민한 문제가 당내 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있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이낙연 신당 출범이라던가 일부 청년 당원들의 탈당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지팡이 짚고 나왔을 때 유심히 봤는데 좀 표현이 뭐라 그럴까요? 당 나가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자라는 건데 이것보다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뭐 출마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선대위를 어떻게 꿀지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심사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네. 나오기에는 조금 뭔가 좀 뭐 최고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뭔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오겠죠. 시점도 아직 1월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형식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비습 이후에 회복기를 거쳐서 오늘 첫 당에 뭐 복귀를 합니다만 이번 총선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 어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대단히 중요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뭐랄까 강하게 또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기대하고요. 또 역시 모든 당에 지금 우려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전직 당대표의 탈당, 또 현역 의원들의 또 탈당하는 사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또 공천 관리에 대한 또 분명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좀 모습 속에는 좀 이렇게 약간 저는 좀 힘이 없어 보여요. 말씀을 좀 잘 안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당 대표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무엇이든 하겠다. 또 그 관련해서 더더욱 필요하다면 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도 물론 활용해야겠습니다만 또 당 대표로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민하 평론가.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은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제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그동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그치는 메시지보다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지 이제 좋은 일들은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랄까요, 파열음이랄까요, 논란이랄까요, 구설수랄까요, 이런 것들이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또 그게 다시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악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 표명이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좀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공천과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주류 위주의 공천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공천 뭐 소위 말하는 뭐 친명 공천이니 뭐니 그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다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 공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이 어쨌든 대표된 입장에서는 공관위가 우리 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당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구도가 저는 이재명 대표 볼 때마다 좀 의아한 게 이재명, 친명, 주류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1년 전만 생각해봐도 이재명이 주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주류가 된 겁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 친명 그룹이 많아요. 그리고 많고 그 사람들을 꼽을 만한 그러니까 공천으로 이렇게 내리꼽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에게? 당 대표인데 네. 당 대표가 주주가 아니면 누가 주주라고 네. 얘기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당을 장악했느냐 또는 당이 실제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네. 뭉쳐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어찌 됐든 대선을 치르고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비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정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나간 분들 말고도 많습니까? 여전히 저는 친문 그룹일 수도 있겠고 네. 기존에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지 않았던 비명 그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천을 앞두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또 중요한 세력 중에는 586으로 얘기할 수 있는 또 그 3선, 4선 중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현재 선거 시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입장을 자제하고 또 당대표 중심으로 선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서 보기에는 뭔가 당대표로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도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와 다르다.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과거에는 마치 괜찮았던 듯.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다르다. 그래서 찍지 말라.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길을 막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돌덩이는 뭐 누가 봐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흔들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익위가 또 헬기 관련해서도 이거 여러 건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요 작은 거 하나 뭐 관련돼서 뭐 과거에 이제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랬었으니까 어떻게든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면서 민주당과 유리시키고 어떤 이의제의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이 괜찮았으면은 왜 그 집단은 과거의 민주당한테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저도 이상해요. 그러면 김대중에게 계속 빨갱이라고 하고 노무현에게 저주의 욕설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연극이라는 그 어떤 다른 어떤 기재로 그 시절에 계속 욕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 예를 들면 뭐 한나라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의 전신이 됐던 뭐 정당들이 그 당시에 민주당에게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주장이랄까 공격이랄까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심한 경우도 있었고. 극악한 저주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이제 과거의 민주당은 달랐고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의 리더십은 뭐 이재명과 달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그게 진정성 있는 얘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어떤 뭐 시사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의도가 있는 주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밖에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시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현실의 어떤 민주당이 뭔가 과거의 민주당과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또 민주당의 정치에서는 중요한 입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 세력이라는 건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인지 아니면은 세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하는 건 중요한 정치적 임무니까 그건 잘 설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이제 이 갈라치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어떤 거 아니냐라고 하신 게 이 헬기 문제잖아요. 헬기 이송 문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도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권익위가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조사를 뭐 하겠다라는 걸 동네방네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무슨 의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병원을 이송한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해보셔가지고 이미 아실 텐데 환자가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송에 관련해서 이송을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병원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송의 수단과 관련돼서 이것을 헬기로 이송할 것이냐 다른 수단으로 이송할 것이냐라고 할 때 헬기로 이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은 병원이 요구하는 것이고 소방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방이 볼 때 이 요구, 병원의 요구가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 맞으면 이송을 결정하고 이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소방청장은 매뉴얼의 기준에 맞아갖고 이송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 이 과정에 병원이 이송을 결정하고 소방이 헬기로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 관련한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소방청이나 또는 뭐 이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인데 당신들 민주당에 거부하면은 앞으로 재미없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신들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분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법적 논리로 얘기를 하면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그 정도의 압력을 행사했을 때 이게 뭐 어떤 위법적인 어떤 이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안 됐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송한 거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라든가 뭐 고발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권익위가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거라 하더라도 조사를 하면 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밝힐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배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사골국도 한 번을 끓여 먹어야지 정권이 아마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500번 끓인 것 같아요. 몇백 번 온갖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했다 또 기각되고 전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보는 시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한 번 민심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좋다 싫다를 떠나서 정권이 너무 그렇게 막 나가지 마라는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권익위를 통해서라던가 검찰을 통해서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언론 타협하고 야당에 대해서 뭔가 흔들려는 시도를 보내는 것 자체가 정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제대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니까 수시로 그러면 밝히십시오.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안 할 거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권익위의 그 입장문에서 제일 어이없는 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은 소방청장이 발표로서 사실은 일단락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예. 엉뚱한 데를 자꾸 짚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고 온갖 기관을 조사해서 야당 대표를 흔들려다는 의심이 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물청소 그렇게 빨리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 젖은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소각 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하나하나씩 물고 늘어지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이 경찰 수사의 부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지금 그렇죠. 흐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져요. 자, 경찰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 이 수사 과정을 국민이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뭔가 이재명 이 테러범이 국민의힘 당원 출신이고 태극기 부대라는 사실이 경찰발로 공식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거는 팩트죠. 국민의힘 출신이고 그렇죠. 태극기 부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 네. 입으로 그 이야기를 못 하니까 당적 공개도 안 하고 뭐 이를테면 테러범의 어떤 동기라든가 또 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예.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제거해 주는 게 역할이라면 이번 경찰은 완벽하게 정무적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권익위 같은 경우를 앞세워가지고 사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죠, 권익위가. 결국은 피해자가 누굽니까?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건 또 하나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가면 앞서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게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이재명의 이를테면 악마화, 이재명만 정리하면 돼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권익위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어떤 범행 동기라든가 목적, 배후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철저히 낱낱이 공개하는 것, 이것이 지금 본질이지. 뭐 헬기 이용 다 이미 그 소방당국 다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도 나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불체포 특검 포기하는 의원들 공천 주겠다, 이것도 다 이재명을 겨냥한 그렇죠. 걸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뭐 이렇게 구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식의 레토릭, 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게 300명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것도 그 정치인들 꼴보기 싫은데 저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역시 뭐 좀 개혁적이야, 신선해. 뭐 이렇게 충분히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그 툭툭 던지는 것 안에 그 오래된 저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쉽게 믿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좀만 생각해 보면 예. 이제 그게 잘 뭐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 건데 예. 뭐 줄일 거면은 뭐 50명 줄입니까? 그냥 300명 다 없애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낮은데 대통령도 없애죠. 뭐 예. 이게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도 없애고 예.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사법부도 없애고 다 없앱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에 대한 불신도 많은데 언론도 그렇죠. 다 뭐 없애고. 언론도 없애고 예. 다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불만이 예.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애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생각해봐도 이 논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의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고려를 할 수가 없다, 나머지 옵션을. 이게들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원 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숫자를, 이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리고자 하는 얘기를 오히려 못하고 있으니까는 줄이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300명을 25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인데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죠. 계속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국민의힘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 특권을 계속 내려놓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포장을 하고 있으면서 예.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유지하자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의원수 줄이는 거를 반대할 거지 않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권을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운동권 특권 정치이고 뭐 이재명 방탄이고 그러한 특권 유지 세력이고 우리는 특권을 깨는 세력이기 때문에, 즉 거대 야당과 특권 세력을 우리는 심판하는 것이다. 이게 거야 심판론이다. 이렇게 가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으로써 뭘 희석시키는 거냐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면서 이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질곡이잖아요. 그렇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잖아요. 예.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한국 정치에 의원수 줄이자는 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꺼내드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문제시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그런 논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고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말씀 듣기 전에 아까 그 와이셔츠 소각됐다 그럼 소각이 안 됐네요. 예. 경찰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와서야 와이셔츠를 가까스로 수거할 수 있었다. 예. 그거는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깨끗한 엘리트, 깨끗한 군인, 깨끗한 검찰,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때랑. 그러니까 전혀 깨끗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전혀 깨끗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정치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 네.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이양을 나는 하고 싶고 나는 나 같은 군인은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고, 그런데 그런 군인을 양성을 시켜서 전두환을 또 만들어냈고, 전두환은 박정희 그대로 지금 행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끝까지 그 권력을 쥐고 그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고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그 직전까지도 국민들에게는 계속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깨끗한 군인을 위시해서 나를 이렇게 추앙을 해준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한다. 근데 지금 검찰 출신들의 논리가, 여의도를 보는 논리, 그 다음에 정치를 바라보는 논리가 과거에 전두환이 했던 논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엘리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데, 근데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어떻게 썼는지를 다 알거든. 상상이 이미 다 가거든. 똑같은 놈들은 너희들도 맞고 너희들이 더한 놈들 아니었어? 에? 권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착각에 의해서 나는 깨끗한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이 정치, 이 더러운 정치를 혁파할 수 있어.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50명은 나가. 에?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야. 근데 알고 보면 더러운 짓은 꽤 한 것 같고, 나중에 이야기한 것 하겠습니다만은 거짓말도 꽤 잘해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이. 저는 네. 한동훈 장관이 선무당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많이 아파요. 이 아이가 아픈 이유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밥을 잘 먹이고 배불리게 맨날 싸워서 아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뒷받침해줘야 돼요. 근데 선무당이 와서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 저기에 있는 나무가 잘못됐어. 저 나무를 불살라야 돼. 예. 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더는 거죠. 나무를 불사르려고 해. 제가 왜 이 비유를 했냐면은 지금 민생이 망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요. 경제는 망했습니다. 국민들이 싸우는 정치인들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럼 이 핵심 축이 뭡니까? 국정을 책임진, 마치 아이의 부모와 같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오 정치, 혐오 정치를 불러일으킬 1차 책임이 어디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먼저 비판하시고, 두 번째, 집권 여당은 지금 벌써 세 번째 비대위를 하고 있고 12개월도 넘게 비상 상황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의힘부터 의원 수를 어떻게 줄이고 이걸 내놓으신 다음에 해야 되지, 마치 이것이 의석수가 더 많은 야당의 탓인 것처럼 프레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실패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경제인 출신이라는 특징을 내세워서 반정치를 작용하다가 온갖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의회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라고 엄청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 친구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한테 정치 과외를 급속도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과외 선생님 참모는 빨리 바꾸시는 게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 초짜들이 예. 가장 빠지기 먹기 쉬운 달콤한 이슈가 그렇죠. 예. 의원 정수 사람들이- 축소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정치 철학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이거든. 그럼요. 그냥 예. 국민들이 받아먹기 좋은, 국민들한테 이걸 던지면 혹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2012년에 안철수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였거든요. 그때는 200석 얘기했어요. 자, 근데 한동훈이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 초짜라고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자,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강화되는 거예요. 더 커지죠. 더 커지는 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정치개혁의 화두입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이지, 의원 정수 축소가 어떻게 정치개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뭐 총선에 승리한다면 1호 법안 하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우선 없고, 두 번째, 본인이 또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는데 출마 어떻게 안 하죠. 1호 법안을 만들 수가 없잖아. 법안 저녁에 예. 말 그대로 예. 하나만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유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온 거다. 그럼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부에서 이게 논란도 안 돼서 그럼 결국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역구는 놔두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다라는 그렇지. 명분으로 예. 비례대표를 줄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아니지. 지금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예. 대다수의 문제는 비례대표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직능 대표들이 좀 더 많아져야 오히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300명의 숫자를 유지하겠다. 그거는 말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사회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나마 보수당이 옛날에 선택했던 이자스민 같은 의원을 예.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아동 성매매, 뭐 아동 인권 문제, 이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매달려서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의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다뤄야 되는 거고요. 환경 문제라던가 특정 그렇지. 지역구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맞아요. 국가적 의제를 다뤄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 이제 비례대표들이 나서서 4년 동안 그 부분에 매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간다면은 결국 지역구 의원은 살아남고 국가적 의제라던가 지역구 현안이 아니더라도 다뤄야 되는 사회적 약자화된 문제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이제 제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석 줄이는 거에 대해서 말로는 동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줄이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지금 유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이제 비례대표라는 걸 없애자. 아. 이 얘기를 지금 일각에서 한다고 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은 다 국민의힘 겁니까? 그것도 다른 정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뭐 국회 내에서 한심한 의정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이 좋은 어떤 이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소간의 어떤 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비례대표의 공천 방식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서 비례대표도 사실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되니까 없애자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다 없애야지. 그리고 47개를 만약에 없앤다고 해도 3개는 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구에서 어딘가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어디를 없앱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려 있잖아요. 예. 그 이해관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지역구 조정하자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든 데가 있으니까는 지역구를 통폐합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농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크기가 지금도 커가지고 여기가 중대선거구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거구 크기가 그런 데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갖고 머리를 싸매지 않습니까? 현실적이지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출마도 안 하는데 사실 총선 끝나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 계속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한 다음에 대표를 하는 겁니까?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상대편을 공격하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것은 이외의 의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정치개혁 관련해서 저는 늘 이거가 왜 화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아. 너무 엘리트 기득권 출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국회라는 게 민의를 대변을 하면 노동자도 있고 서민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거는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맨날 재건축 활성화나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뭐 그것과 한국 경제 연결시키기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대안은 제시를 못해요. 다른 대안은 제시를 못하고 그때만 되면 유주택자들 어떤 표 받기 위해서 60% 유주택자들 표 받기 위해서 그냥 집값 어떻게 이게 지금 과거 정부 때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만 뽑는 이런 이상한 선거제도를 두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비례대표에 노동자랄지 서민이랄지 무주택자들도 좀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체 국민의 한 40%가 넘는 게 무주택자들인데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2천만 명 중에서 지금 한 50%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50% 정도만 유주택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절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면.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대변할 수 있는 그때만 무슨 쇼를 한다 뿐이지 중소기업을 또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희소해. 그러면서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치개혁이 민생이랑 좀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 말도 좀 대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안이 올리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뭐 그거 가지고 좀 싸워야 이게 계층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의 그 밥그릇 싸움처럼 뭐 어떤 유자산자 유주택자들끼리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싸움 거기에서 이제 전문직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법조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하고 근데 그 이익과 관점은 전부 그냥 본인이나 본인 친구들 관점이야. 그게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네. 정당 정치가 허약한 거예요. 너무 허약해. 지금 최경 앵커께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조응하는 그렇죠. 정치 엘리트의 네. 충원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여야 다 같은 문제로 안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서구 유럽 6개 국가랑 비교해봐도요. 최고의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 자체가 예. 고학력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조인, 교수 이런 사람 빼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놔서 정치가 그게 잘 됐냐고. 그런데 계속 그런 사람들만 뽑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뽑는 구조를 만들어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제 네. 이게 왜 그럼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냐 여야가 다 네. 이게 단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은 또 네. 그런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제 당선 가능성 서울대 나왔대. 뭐 그렇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장관 출신이래 뭐 공부 잘했어. 네. 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정치 충원 과정부터 이것이 또 당으로 돌아가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천 과정의 혁신 공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의 또 시민 사회와 조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공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 1호라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데리고 온 것도 그것도 정말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던데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동진 사장 자체가 이해상충이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 출신의 비대위원장에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이재용 회장 그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배임의 의혹이 있잖아요.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이렇게 합병했었을 때 어떤 특정 주주, 자기 옆에 있는 특정 주주들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병한 거 아닌가? 그게 배임이잖아요. 그 박근혜 사건만, 국정농단 사건만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 있는 상황에서 고동진을 왜 인재영입 1호인가? 이재용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언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 때 네. 비례대표에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빈민운동가 출신을 영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보수 정권의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신용이라도 했죠. 네, 근데 이제 네. 사실 그분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막바지에 본인이 지역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대통령을 찬양했다는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만 신용이라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 출신이라던가 그런 빈민운동가 출신이라던가 영입을 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는 이제 제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현재 상황을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고 상황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어떤 룸이 또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 출신, 번익위의 판사 출신, 온갖 법조인 천지. 국민의힘은 그렇게 폭망하기 직전에 데려온 비대위원장이 전직 법무부 장관의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다 보니 지금 검찰 조직에서 아직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출마한다 뭐 해가지고 2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법조인들 입장에서 뭡니까? 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치권에 쉽게 입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지금 돼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철규 의원. 이제 윤핵관 다 물러날 것 같지만 결국 안 나오는데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라는 데가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입법부인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법에 따라서 달걀 3개 훔친 사람도 너 도둑놈이니까 처벌받아야 돼. 이런 검사식 마인드. 그렇잖아요. 폐지장에서 옆 사람 폐지 주워간 사람도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경찰식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안 고쳐진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친부자 정책, 친검사 정책, 그리고 범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국민을 보면서 처벌하면 된다라는 처벌 만능주의식 사고.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전반을 지금 그런 좀 얘기해서 연장을 해보면 정치인 전반을 좀 뭐랄까 일종의 예비 범죄자랄까요? 털면 뭐 털리는 사람들. 예.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죠. 털면 털리는 사람들이 상당하겠죠. 정치인들의 대부분에.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 수를 줄이는 걸로 어떤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편승하고자 하는 그러한 해법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메시지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가령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도 아까 비례대표를 겨냥해가지고 47석을 줄이는 것에 아마 근거해가지고 50석을 줄이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지역구 의원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럼요. 그나마 비례대표 의원은 어쨌든 물론 돈이 일부 들긴 하지만 지역구에서 선거 치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거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의 어떤 그 생태계에서는 메인인 거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 하려면은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 있는 사람 위주로 국회가 구성이 되고 돈 있는 사람 위주로 국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는 사실 특권이 모일 수밖에 없고 특권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더더욱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러한 길로 빠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는 이유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자고는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4년 지나고 나서 공천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대표한테 충성하고 대통령 호위무사가 되고 이런 일들은 매 정권마다 일어나고 매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구 의원들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구 예산을 그렇게 몰래 따서 그렇게 다리 짚고 뭐 헛돈 쓰고 그게 진짜 전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호적이어야 되고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말했다라고 해야 되는 신문이 이제 보수 언론이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 이런 데는 정말 한동훈 말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 근데 조선일보 사설을 썼는데 묘해요.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의원수를 줄여야 되는 거는 맞다. 왜냐하면 이 신문이 연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김대중 씨라고 칼럼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 출신에. 아직 안 나가셨어요? 이 칼럼니스트라는 직함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아, 김대중 그래요? 씨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선거를 망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아직 김기현 체제였으니까 대통령도 변할 마음이었고 대표도 변할 마음이 없어갖고 선거를 망하게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이런 드라이브를 걸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는 사실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의 국민의힘도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옳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거는 국민의힘도 못한다. 오늘 사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려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봐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이 한국 정치의 혼란만 일으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 안 좋은 영향만 주는 얘기는 그만하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 정치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도적인 대안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련을 하고 그리고 뭐 조선일보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 특권을 뭘 줄이냐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러면 자기 것까지 내놓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보든가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차라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좀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은 얘기는 좀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저 뭐 선거 끝나자마자 휴조각 될 거예요. 그렇죠. 추진할 의사도 없고 그냥 한번 결국 툭 현재의 던져보면. 그 혐오 정치에 편승해서 정치 혐오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를 활용해서 던지는 포퓰리즘적 어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또 학습의 과가 있어요. 예. 저거 선거 때만 되면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선거 끝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봐왔기 때문에 그 말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발등 찍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뭐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다면 발등이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특검만 잘 막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본인들끼리 대통령과 뭐 어떤 미래학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떠나서 뭐 본인의 가치를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쳐요. 근데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1992 그 맨투맨 옷을 입고 이게 꽤 오래전에 사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넉 달 전에 발매된 옷이었다며요? 그것도 이상하고 게다가 그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지금 주식 거래로 23억 정도 수익을 얻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습니까? 캠프였습니까? 대통령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그쪽 후보 캠프에서 한 4천만 원 손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3억 원 수익을 얻었다는 거고 그런 그 검찰 의견서를 두고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한동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또 썼습니다만은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다. 2022년 12월이더라고요. 2022년 12월. 뭐 그러니까 딱 한 1년쯤 지난 일이죠. 지금 1월이니까 2024년 1월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1992 맨투맨 그 부산 표심 때문에 나 옛날부터 이거
입었다. 뭐 사직구장을 내가 뭐 왔다 갔다 했다. 매일 거기에서 뭐 어디죠? 송정리 해수욕장에서 뭐 산책을 하고 알고 보니까 관저에서 한 왕복으로 2시간 떨어져 있고 사직구장 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때 파견근무 갔을 때는 아예 사직구장 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제 무관중 생각에는 경기였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이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첩 왕자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부랴부랴 써준 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역 방문하기 전에 부랴부랴 뭔가 만들어내느라고 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잘남 그리고 본인의 뭔가 허세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본인을 스스로 이 김일성처럼 말이죠. 종이배 만들어서 태평양 횡단하는 사람으로 아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지역에 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지역을 방문할 때 국가균형 발전에 큰 관점이 있는 지도자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충돌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정책적 고민도 많이 하고 사전에 지역에 있는 당원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국가지역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하기엔 콘텐츠도 없고 지역에 가서 뭔가 재밌는 쇼를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적다 보니 주로 이제 만두 먹었다, 뭐 티셔츠 샀다, 어디 산책했다 했는데 그나마도 팩트 체크를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 말했으면 사방에서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을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라며 네. 우리 지역을 무시하냐? 그리고 네.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성명 냈을 것 같아요. 지역 무시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쇼를 하는 데다가 제대로 된 쇼를 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최근에 지역을 많이 돌고 있는데 지역 경제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의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정원 문제라든가 수도권 중심의 자꾸 경제정책 발표하는 것에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들어서 본인의 근본적인 콘텐츠를 늘리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쇼, 그것도 들통날 거짓말 쇼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지 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쇼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거짓을 수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데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럼요. 이미지 논란이 정치를 하는 거는 아니 뭐 정치 시작한 사람이나 요즘엔 이미지 정치 해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을 수반하고 있다든지 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이건 문제가 다른 것이죠. 예. 본인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미지 정치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익과 관련해서 23억의 수익이 난 그 검찰 의견서 그렇죠. 이게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잖아요.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동훈은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을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병사가 있고 그렇죠. 뭐 윤석열 정부 병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아니 본인이 거들였던 검사들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네. 뭐냐면 그때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고 한동훈 검찰이잖아요. 또. 아. 그 검찰과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본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똑같은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윤석열 대검이 한 게 뭡니까? 최은순 여사라고 할 필요. 최은순 씨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는 걸 대검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셀프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찰의 지시였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최은순 씨 뭐 합니까?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전 똑같아요. 김건희 씨에게도 닥칠 문제는 지금 이게 거짓말로 이 상황을 호도한들 자, 아무리 길어도 5년 뒤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오면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그 전에는 물론 특검이겠습니다만 특검에 대한 거부권 반대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좌초되더라도 이 문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구체적 혐의와 관련된 검찰의 의견은 다시 불씨를 되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선 후보로서 뭐 지역에 갔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는 과정에 뭐 지역에 가가지고 예. 그 지역과의 인연을 얘기를 한다. 그런 거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이 한 1992년이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나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예. 기억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보통 그 지역 사람들만 들었을 거거든요. 92년도면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전송되는 시대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의 정무기획 능력이 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런 시대면은 당의 대표격 인사가 아무리 이제 당 내부 행사를 할지라도 신년 인사에 이제 당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당 내부 행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내놓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지역 현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당원들이나 그 지역의 조직들이 여러모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의 당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당 내부의 일이면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나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거가 연관돼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힘을 싣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갈 때마다. 근데 한동훈은 여기에 좋은 기억이 있었다. 뭐 초등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당으로서 무슨 이제 이득이 있는 거냐. 이건 사실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지역에 있는 어떤 당원이라든가 그 후보 입장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여기 와서 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지? 그 생각부터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무기획 능력이 이제 상당히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셔츠 이거 1992 1992 이런 옷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문제를 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왜 거짓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쉬운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쉬운 결론으로 가는 것을 이제 1번으로 놓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 쉬운 결론은 마지막으로 놓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려운 결론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이해해 봅시다. 그렇죠. 저의 결론은 이게 아마 1992라고 써 있는 맨투맨 옷이 여러 벌이 있어서 헛갈렸나 보다. 네, 1992 옷이 한 10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 전 버전부터 4개월 전 버전까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992의 매니아다. 그게 아니고 1992가 그 저 회사에서 그냥 그 이 옷을 파는 회사에서 지난 여름에 이게 아니 글쎄 그래. 그러니까 1992에 집착한다. 근데 제 말씀을 조금 들어보세요. 첫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옷 중에 1992라고 써 있는 옷이 그 회사의 옷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1992 옷을 저는 애초에 이게 거짓말이 된 것도 웃기지만 1992 옷을 왜 입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롯데 팬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본인이 했느냐? 본인이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아니 사직구장 갔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는 아닌가? 본인이 사직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1992라는 옷을 왜 입었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했는데 본인이 92학번이어서 입었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92학번이어서 내가 올해 부산이랑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92학번이기 때문에 내가 1992 옷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 그걸 입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1992에 집착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뒤집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은 애초에 그런 1992 맨투맨 옷은 롯데 자이언츠가 1992년에 마지막 우승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거다라는 해석은 어디서 나왔냐. 언론은 왜 그렇게 일제히 보도한 거냐. 저는 그게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은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 청년 정치인이 처음에 그냥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언론이 그냥 막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이 덧붙여진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한번 하면은 저게 이런 깊은 뜻이 있나 봐. 이런 어떤 뭐 이런 내용이 있나 봐라고 해서 그거를 막 풀려고 해석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한동훈이 공자야? 막 이렇게 그렇죠. 주석을 막 달아야 돼?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게 출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하겠다라고 수락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환상 속의 그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의 가사를 차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 대목이야 라고 해서 언론이 막 보도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바를 했다가 더 거짓말이 돼버린 거네. 그래서 환상 속의 그대라는 가사를 차용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환상 속의 그대하고 겹치는 부분은 뭐 몇 개 없어요. 그대라는 부분하고 뭐 바로 지금인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인지를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간지 기자가 칼럼을 쓴 게 하나 있었는데 진짜 그런 기사를 써요? 근데 기자들이? 그래서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간지 기자가 칼럼도 썼어요. 대단하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고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꼬는 거죠, 이제 기자가. 아.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런 의미로 썼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의 오버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둘러대기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 신화화와 한동훈에 대한 신화화가 겹쳐져 가지고 이 1992 맨투맨은 그런 효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1992 맨투맨은 좀 짜치고 사실은 그렇다 쳐요. 그냥 뭐, 예, 뭐 그렇다 쳐. 다 그렇다 치는데 이거 저 김건희 최은순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3억 원 수익 얻고 대통령 후보가 그 관련해서 뭐 수천만 원 손해만 봤다. 그리고 2차 주가 조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랑 절연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안 했다. 모든 게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제가 있는데. 요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후보 시절에. 이 한동훈, 아니 그거 말고 예, 한동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왜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이라고 했을까?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거를 검토를 했구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검사를 하시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예.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가면서 아는데도 우리는 손해만 봤다고 했구나. 23억 원을 수익을 거뒀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진짜 대통령 거짓말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그렇죠. 거짓말이야. 요건 알고 저의-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저의 그거는 이제 진짜 거짓말이야. 뇌피셜, 저만의 상상 그런 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왜냐하면 거짓말을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쉬운 결론이 아니라 어려운 결론을 한번 상상해 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아니 거듭한 윤석열 결과죠. 후보도 나는 진짜 손해만 본 줄 알았다.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진짜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죠.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실제로 1차 때 뭐 사실은 뭐 손해를 좀 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2차 때 분명히 수익이 난 것을 그렇지. 이것을 그냥 빼버리고 예. 1차 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거죠. 페이스북에 4천만 원 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한 거는 뭔가 파악을 해봤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물어봤겠죠. 그렇죠. 물어보고 제대로 확인 물어봤는데 안 이제 했거나.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예. 이제 아니 어쨌든 국민들한테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충분히 거짓말을. 이해하는 모드로 오늘은 가봅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 왕, 예. 김건희 여사 거짓말하는 중전마마,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거짓말 황태자, 예.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이제 23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난리가 날 판인데 그렇죠. 요즘 뭐 몇천 원짜리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예. 난리치는 나라에서 23억 그것도 개미들이 민감한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진실을 청와대에서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그때 시민보 기자랑 이야기 했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자기의 전체 자산의 뭐 몇 분의 몇, 2분의 1인가 3분의 1을 한 기업, 한 2, 300억 시가총액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요. 일종의 몰빵한 거네요. 몰빵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3, 40억 있는 사람이 한 10억, 20억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없으면 코스닥의 이른바 코스닥 잡주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2, 300억 시가총액 가진 그런 회사에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자기 돈을. 아이고 저는 정말 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럼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보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자면 작은 지방에 그런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분들도 부인하고 해서 이제 그 난리가 나요. 이게 뭐냐 해명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 부부싸움 나는 집안도 있어요. 부인이 유산을 받았는데 예. 친정집에서 몰랐어? 몰랐는데 이것도 예. 진짜 제가 보기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어떤 지방 공무원분들까지도 재산 공개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거를 파악을 안 했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알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 사실은 이건 고발 거짓말이죠. 사주까지 쭉 복기를 해보면 이거는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나면 직권남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예, 혹시 검찰총장일 때 뭔가 다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했던 거 아닌가? 검찰을 대검에서 그 최은순 씨 변론하기 위해서 뭔가 보고서도 만들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쭉 복기를 해보면 다 이게 점처럼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삼지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뭐 낙성연대, 낙연연대 뭐 될 것 같지가 않다. 예?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언에 관해서는 이준석과 이낙연.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예. 실제로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이런 이 5개의 이 세력이 하나의 어떤 그 제3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모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많겠어요. 여러 가지 변곡점이 나타날 텐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장점이 뭐냐면요. 아주 복잡한 현상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아주 뭐 재주가 있으세요. 예. 안 될 거야. 뭐 이를테면 이런 표현.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신당 제3지대 신당 추진 과정에서 이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렇죠. 이 문제가 신당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지. 자,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나머지 세력이 뭐 이준석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다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뭐 신당은 출범하지만 나는 뭐 모든 거 내려놓겠다. 뭐 대선 출마도 사실 불출마도 검토하고 총리까지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건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준석의 주도권이 어떤 형식으로 발휘되느냐 신당 그 건설 과정에 창당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여유만만이죠. 고자세지. 본인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봐도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 좀 다른 식의 표현인데 잘하고 있어요. 왜 정당다운 꼴을 갖춰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창당 발기 모았죠. 또 그다음에 정책 발표라고 해서 벌써 4호 정책 발표하고 있어요. 신당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나머지 세력들은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 그냥 합치자밖에 없어요. 합치자밖에. 그렇죠. 그럴수록 이준석 그 우산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과연 그것이 전직 총리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또는 현역 의원들이 그 우산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마디로 낙준연대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라고 단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봅니다. 근데 안 합치면 그 비명계 의원 3명 나간 사람들이랄지 이낙연이랄지 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 대안이 없고 어제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부는 괜히 갔다. 민주당에서 부르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벌써 떠돈다. 모 의원은 네. 괜히 나갔다. 이럴 줄 몰랐다. 화나서 나갔는데 다소 감정적이었다.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럴 가능성은 있겠죠.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보면 대선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를 본인의 대선 출마의 도구로 쓸 생각 하지 말고 대선과 앞으로의 모든 선거의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라. 우리는 당신의 대선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그런 조직도 아니다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던가 지금 탈당을 하신 의원들이 좀 그나마 국민들의 관심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전원 다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키우겠다.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청년들도 그게 아니라 다 본인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기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들 이제 자기 계산이 있어서 예. 여러모로 어려운 거죠. 늘 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민들이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비명계 탈당 3인방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같은 출신인데 그 같이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네. 따로 당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2월 중순까지는 최고의 가치는 무조건 현역 의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3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의 숫자는 일단 3명을 갖고 시작하는 요 미래 대연합 측이 최고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구도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낙연 전 총리와 요 같이 하는 그룹은 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누구한테? 이준석한테? 요 2월 중순의 국면에서 요 제3지대라는 그래. 시장에 모여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현역 의원이 현찰인데 예. 이낙연 전 총리한테 현찰이 지금 없는 거죠. 현찰이 없기 때문에 주요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함께할 경우에는 이 제3지대를 하나로 묶어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 현역 의원 3인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불리한 상태인데 예. 그럼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뭘 내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현찰은 없지만 내가 분명히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나 아직 안 죽었어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신당 창당을 감행을 하고 강행을 하는 겁니다. 당을 만들어서 내가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명계 3인방하고 이낙연 전 총리의 관계가 이런 상태인데 그거보다도 더 멀리 있는 이준석 신당하고 요게 이제 이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의문인 거고 지금 사실 가장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정당다운 꼴을 갖춘 게 이준석 신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원들의 어떤 총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실효적인 데가 그 집단입니다. 그리고 예.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나름대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존중해야 되고 나름대로는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조직의 꼴을 갖춘데도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그쪽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 가령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막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낙연 전 총리랑 같이 하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노선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가령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신당에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예를 들면 젠더 갈등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준석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과 함께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당원으로 지금 가입해 있는 사람들 그러네요. 상당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루 자기가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신당은 지지율도 높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군다나 좀 더 버티면은 지금 어저께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룰 이거 정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를 또 물갈이 할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좀 버티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준석 신당이 현찰을 많이 확보한 건 아니지만 현찰이라고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사람을 그렇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현찰을 많이 확보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좀 지나면은 순식간에 뭐 몇 명이 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정의당 6명만 제치면 6명 내지는 7명만 확보하면 기호 3번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시간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일단은 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감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것이 계속된다고 보면은 2월 중순 지나고 나서 별다른 계기가 없고 국민 여론이라는 게 이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당 중심으로 좀 회귀한다는 어떤 그런 분포가 여론 분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두 이제 흐름이 민주당 이탈 그룹하고 국민의힘 이탈 그룹이 합쳐지기는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뭐 가다가 뭐 뭔가 정치적으로 파생해서 또는 사법적으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없을까요? 2월, 3월에 4월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다시 양당 중심으로 해서 준연동형으로 갈지 병립형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 선출 방식, 선거제도 방식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갈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네요. 또 어쨌든 우리가 신당의 어떤 뭐 아까 김종인 그 위원장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낙준연대도 어렵다 이런 예. 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신당이 다양한 어떤 굴곡을 겪게 되겠지만 양당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 정서, 일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흔히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냐면 양 정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한 20% 내외가 되기 때문에 신당을 둘러싼 환경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토양은 무르익고 있다. 무르익어 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과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신당 추진 세력들이 과거 거대 양당과는 달리 뭔가 좀 신선한 뭔가 질적으로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담아낼 수 있느냐. 담아낼 수 있느냐의 그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앞서 얘기했던 정의당부터 국민의힘까지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소위 하나의 기침으로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강령, 그렇지. 정책 예. 이것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여하에 따라서 신당의 어떤 그 신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같은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양당 정치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준석, 이낙연 보수 정당과 민주당의 당대표 출신들
양당 정치의 최대 기득권 수혜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좀 어이없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신당이 파괴력을 어느 정도 가지려면은 예전에 이제 안철수 당이 호남에서 좀 의석을 가져가 보면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그래도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걸 했을 때 파괴력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은 약하고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실망감을 좀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아까 정당다운 모습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 뺏겼다 논란이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아이 뭘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 이제 떴다방이 아니냐 본인 표현을 들면 그 이준석 전 대표 그런 식의 실망감을 줄 아직 위험 요소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정기람 교수, 전혜연 교수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곧 2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거는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모시고 민주당의 방향성을 좀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1000명이 탈당을 했다는데 큰일입니까? 기류의 김대중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어요? 아, 좀 봤습니다. 잘 됐죠. 좀 울었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특히 87년에 거의 그게 마지막 부분인데 한 17년 만인가요? 광주 망월동에 가서 정말 통곡을 하시더만요. 통곡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들이 망월동 묘지에 가서 그 겉으로 사죄하는 척, 네. 눈물 찔끔 흘리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함께 통곡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의 통곡은 음, 제가 2번 보았는데 망월동 5.18에 대해서 그 영령대로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날 아, 그때도 통곡. 권양숙 여사를 붙들고 통곡을 하는데 음, 저는 서울의 봄 그리고 기류의 김대중 음, 이 젊은 근대사 현대사 예.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청년들이 여성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뭐 1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봤다고 보고 음. 근데 기리의 김대중은 지금 뭐 상영관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건 진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단체 관람을 하려면은 어떤 극장에서 해주겠다 하면 그 명필님 예. 배급사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 어제 그렇군요. 고향의 화정에서 예. 우리 김성애 예. 소장이 팬클럽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예. 아주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기리의 김대중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꼭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도로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였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전공한 사람도 그 김대중 하면 떠오르는 생각 좌파 빨갱이 호남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 이미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씌워놨었는지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까지 그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당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합리적인 우회주의자였는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감독, 민 감독이 1700시간의 필름 아이, 동영상을 그게 다 봤대요. 다 남아 있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그걸 다 뽑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87학번이기 때문에 예. 민 감독이 87학번이에요? 예. 87학번, 민 감독이 87학번이기 때문에 김대중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의식부터 출발을 해서 명필림에서 그렇게 1700시간의 기록 영화를 필름을 다 보고 예. 참 객관적으로 했어요. 저는 10만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이 영화 지금. 지금 그렇게 봐갈 거예요. 예. 어제까지 한 7만. 7만이죠. 예. 예. 그런데 상영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서 저도 해남안도 진도에서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해줍니다. 아. 예, 그런데 어제 고향에서도 80명이 보겠다 예. 하니까는 극장을 잡아서 거기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1200만의 서울의 봄이 1300만, 1400만, 1500만 가도록 이번 주말에도 좀 젊은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기리의 김대중은 그러한 식으로 좀 함께 관람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치가 우리 뇌 속에 심어놓은 김대중이라는 이미지와 진짜 김대중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심지어 제가 대변인을 오래 했고 비서실장을 하면서 늘 설명하는 게 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왜 단일화를 못했냐. 일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 네. 빨갱이다. 네. 이런 매도를 당했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수긍이 가더라고요. 아, 진짜 명필님이나 민 감독이 참 잘했어요. 이 영화 좋습니다. 1편하고 이제 뭐 또 2편이 1편이 1987년에서 끝난 87년에 거거든요. 끝났죠. 87년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는 또 영상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더 많죠. 예, 진짜 많을 거 아니야. 저도 한 7, 8시간 인터뷰를 했었어요. 명필림에서 했기 때문에 안 나왔. 2편에서는 나왔죠. 아, 2편에는 나. 예, 저는 1편에서는 안 나왔어요. 1편에 나는 굴러간 돌이지. 그때는 자,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청년당원 1000명이 탈당했다. 이재명의 사당이다. 민주당이 떠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 예. 탈당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확인을 언론 해봐야 보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당원들을 1000명 탈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큰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는 소위 낙준연대를 하자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지역에서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한석도 아쉬운 정당 아니에요. 신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불출마 선언을 했겠어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지역이 없는 거예요. 곳이 없어요. 종로에 다시 나가겠어요? 전라남도 광양, 자기 고향에 가겠어요? 예. 자기의 연고지인 광주에 가겠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다른 정치인들은 한석을 위해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1000명
암명나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 자기들이 위원장한 지역에 자기들 당원들이 또 경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따라 나간다고 해서 물론 민주당이 지장은 있겠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라는 게 그 고개 쳐들면 박지원 원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그렇죠.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예. 근데 하여간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지 않고 겸손하게 뭔가 계속 하려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그런데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 이준석 신당은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어제 예. 이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15%의 감점을 한다. 이준석 신당이 아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예.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많은 곳은 영남이에요. 아, 그쪽이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 가능성. 이준석 신당은 영남을 홈베이스로 해서 신당이 창당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공천 학살이 되면은 우르르 신당에 몰려간다. 그런데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요, 이준석 신당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찍부터 재작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공천 학살이 되면은 우르르 몰려가면은 기호가 3번 되고 원내 교섭단체 등록하고 원내 교섭단체까지? 등록됩니다. 아, 20명이 넘어요? 넘죠.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와. 해봐서 알아요. 꽃놀이패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안철수, 박지원 조합이 호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당이 3당으로 확 부상됐잖아요. 예. 그때 호남은 광주 전남북 전체 의석이 30석인데 여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23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관악의 김성식, 노원의 안철수 두 분이 되고 비례대표로 해서 38석을 확보했어요. 예. 이준석 신당은 영남을 홈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65석이에요. 그 지역구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살된 중진 현역 의원들이 지금 용액관, 금액관들이 다 부상한 울산, 경남 가잖아요. 경북 가잖아요. 예. 영남을 가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은 나는 이준석 신당은 50석 내외를 할 것이다. 50석?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보수적인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없지 않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것은 대구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렇죠. 예. 경북에서도 67% 아니에요. 지금 경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3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안 찍는다, 절대. 안 찍죠. 그쪽 층은. 그리고 예. 이준석 신당은 영남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찍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거기에서 뭐 10%도 못 얻는다면 한 30%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겠네. 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예. 이낙연 신당은 홈베이스가 없어요. 호남에서 배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자신도 자기가 사선했던 영광 한평, 장성 이 고향에도 못 돌아가고 고등학교를 나온 광주에서도 배척을 받기 때문에 예. 또 종로는 더 못 가고 예. 그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전북은 잼버리 때문에 꽉 뭉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광주 전남은 지금 언론사들이 4번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미 지금 지지도가 대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에서 2등, 3등 한 사람들한테 자기 당으로 와라 하는데 다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에 네.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마저도 단 한 석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낙연 신당은. 네.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되느냐? 음. 저는 안 되리라고 봐요. 근데 수도권 그런데 말씀. 이 말만 하고. 예.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음.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낙연 신당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마이너스가 이준석 신당을 또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좀 표 이탈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 경우도 이준석 신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준석 신당만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예.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준석 신당만 있었으면 이 보수 1진보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예. 이낙연이 나타남으로써 2대2 이보수 이진보. 이진보.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적으로 1대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낙연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고 이준석은 국민의힘 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려워지면은 자기 지지층은 또 뭉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30% 중반 내외가 뭉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층도 뭉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경험에 반추해 볼 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과반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총선 후에 전국을 예측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선도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부터 85일 남았지만 그러네요. 예. 공천이 지금 보면은 2월 말 3월 초까지는 다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보아야 알게 될 거예요. 그 낙준연대는 그러니까 한 당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원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인 김종인 전 대표도 이건 불가능할 거다. 왜 그러냐? 한국 정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 앞으로에서 그 전희연 예. 교수가 얘기하듯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북 관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은 미국 대선 전에 타탄두 ICBM을 발사할 것 같고 예. 또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총선 전에 IRBM 2, 3일 전에 쏘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공격하겠다 하고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서 주적이다. 다른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터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북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 한국 정치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이 갈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을 홈베이스로 하는 이준석 대표는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가질 거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의당까지도 포용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 말은 대구를 가면은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은 몇 푼 벼슬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부장판사, 장차관. 경찰청장, 예. 장차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해표 정책, 진보적인 이낙연 신당을 수용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엊그제 하셨더라. 예. 그렇게 봐요. 그 정체성 말씀을 하셨는데 용해인 신당 같은 경우에 네. 민주당의 좌측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고, 틀림없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반윤석열의 대연합을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용해인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용해인 의원의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보고 왜 민주당이 영입 1호로 용해인 의원을 교섭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전달했어요. 아. 또 방송에서도 했고. 예.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를 가지고 병립형이냐 그렇죠. 연동형이냐 예. 할 때 병립형을 하면은 비례대표의 정신이 말살되는 거고, 연동형을 하면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위성정당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예. 저는 먼저 말씀이 사표를 살리고 소수 사람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요건이 20석이에요. 예. 이걸 구라파처럼 10석, 5석, 나는 5석까지 내려주자. 그러면은 정의당도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걸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면서 또 진보 대연합을 하는 것이 좋다. 왜? 윤석열 이 독주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세우는 길은 진보 대연합이다. 그래서 저는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민주 대연합도 저도 일찍 얘기했지만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우리가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된다.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예. 과거에 민노당, 정의당하고 우리가 연합공천을 해가지고 그 민노당 소수 세력들이 국회의원에 진출은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무공천을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그러한 진보 세력들이 몇 석을 가질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적이 있어요. 그 대신 대통령 선거는 통합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 아직 진보 정당들이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이다, 뭐 기본소득당이다 이런 당들이 대통령에 배출할 만한 그런 역량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부터 길러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해인 의원의 그런 제안도 저도 일찍 했지만은 참 바람직하다. 역시 용해인 의원답다. 예.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자 몸살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개혁의 노선이나 혁신의 노선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를 띄워야 되는 상황인지, 자기 말고의 다른 것들 이런 거를 그게 이제 그 바로미터 그 기준점이 되는 게 현근택이랄지. 현근택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황운하 노웅래 공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불거질 거란 말이죠. 근데 원장님은 황운하 노웅래를 공천 준 게 맞다라고 지금 공천 준 게 맞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헌법에도 최종 판결이 나지 않으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 적격 판정을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그리고 의미. 그분들이 공천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예. 하면은 공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은 공관위의 몫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것은 빤한 거 아니에요? 빤한 것이다. 결과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보수 국힘당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 법정신을 지키자.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써먹은 레파토리를 또 국회의원 50석 줄이자고 한 사람들이 성공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세비를 소급해서 하자. 이것은 전부 다 개헌을 해야 되고 법을 고쳐야 되고 또 그분도 법조인인데 소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퓰리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삼성, SK에서 다 반도체 한다는 것을 어제 그냥 반도체 확 뛰잖아요. 이것은 삼성 것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파퓰리즘에 놀아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개혁해야죠. 혁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더 강한 개혁과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부자 몸조심해서는 부자 안 돼요. 근데 언론만 보면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이제 단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단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텐데 언론만 보면 이제 당내 분열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지가 궁금해요, 저는 진짜. 저도 공천을 이제 신청하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해남반도 진도에 가서 금토일 목요일 날 내려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선 규정에 의거해서 움직일 뿐이니까 저도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현근택 부원장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했지만은 당에서 결정하기 전에 현근택 부원장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취소해 주는 것. 광주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강의원, 해남 진도 완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했던 정의찬, 이런 분들이 당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정의찬 같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작업해서 사면 복권했어요. 그러면은 저하고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당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더 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 황운하를 공격하면 친명계에서 또 임종석이나 노영민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를 또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친명과 비명 간에 굉장히 좀 큰 싸움이 났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내부 분열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뭐 특정 언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이 예. 한동훈 야구장 거짓말 사진 나와도
그 비판하지 않잖아요. 별 이야기 안 하죠. 네. 좀 황당하던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23억 23억 그것도 그 보고서도 예. 문재인 때 나온 거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거짓말. 한동훈, 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분열적인 모습을 일부러 노정시키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몰랐냐 이거예요. 민주당은 항상 그런 속에서 살았고 이게 한두 아까 번이냐. 우리가 기류의 김대중 얘기를 했지만은 예. 김대중은 빨갱이, 거짓말쟁이 이런 것도 다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유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일, 1월 6일 킨텍스에서 탄신 100주년 행사에서 그걸 소환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단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환경은 항상 민주당에 있었다. 이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나가자. 그럼 단결하도록 이재명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명 비명 그 가를 필요 없어요. 예. 개딸 수박 가려면 안 돼요. 이재명은 무엇이 총선에 승리할 일이냐. 자 보십시오. 정치 신인 한동훈 위원장도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하잖아요. 결국 정치 구단 말씀을 듣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도 개혁 공천을 앞세우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이길 사람을 공천하는 거예요. 이길 사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친명 친년 가르지 마라 이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해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의회 권력까지 장악해버리면 이 나라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진짜 파탄나니 국민들에게 이걸 호소하면서 나가야지 무슨 친명이라고 비명이라고 이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돌아가신 훈홍 김상현 의원 예. 지금 헌정회장하는 정대철 의원이요.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대변인을 4년 3개월 했잖아요. 이때도 이 두 분들이 김상현 총재, 정대철 후보 경선을 했어요. 경선을 하면은 이분들이요. 소위 국민의힘 전신 여당 정부에서 하는 김대중은 대통령이 안 돼야 되는 10가지를 발표를 한다고요. 똑같은 것을. 김대중은 빨갱이다. 김상현 정대철이? 네. 정대철이? 김대중은 빨갱이다. 군부가 용납 안 하니까 대통령 돼도 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김대중 대통령은 받아들였어요. 정대철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정대철 후롱 김상현 의원한테 내가 대변이니까 예. 형님 정 대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자기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다 취소하는 소송도 있었지만은 다 그분들을 국회의원 공천 줘서 당선시키고 항상 비주류를 40%를 인정하는 정치를 했다고요. 그런 막말을 했는데도. 그렇죠. 이제 저는 정대철 몰랐어요, 진짜. 우리 헌정회장 이런 얘기하면은 네. 왜 그 하나 친구니까 하는 네. 얘기인데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돌아가신 송파의 김종환 의원 이런 분들이 진짜 군부 독재자들이 김대중을 비난하는 그 문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설명하고 싸우고 그럼 또 취소도 해주고 그렇지만은 한 번 발표된 것이 취소한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또 언론은 또 이용하니까. 굉장하죠.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다 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저는 전화도 때때로 한 번씩 하고 예.
저는 제 생각을 문자로 보내요. 그래서 포용하고 무조건 이길 사람을 해라. 단결해서 이길 사람을 해라.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잖아요. 야, 저 정치 신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구정치인 뺨쳐. 마치 이해창 대통령 후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10개 도가 자기 고향이더라고요. 지금 딱 그러잖아요. 내가 좌천돼서 예. 야구 보러 갔다. 예. 약간의 거짓말성이 있죠. 거짓말이죠. 그때는 예. 코로나 무관중 경기예요. 그래도 그것을 언론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했다고 하면 아유, 죽었죠. 죽었죠. 예. 지금 그런데 거짓말이 나는- 한두 개가 아니야. 23억 그것도 거짓말이고. 23억도 거짓말이고. 예. 죽었죠. 그런데 나는 왜 민주당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거짓말이다. 국민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23억도 너희 정권 때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출마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미 예. 이재명 대표는 개항에서 출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선언했다가 하면은 별 문제지만은 지금은 원희룡 장관이 거기를 오겠다 이렇게 왔잖아요. 예. 거기를 피하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정치는 예.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일찍 뭐 불출마 그렇죠. 선언했으면 나는 출마 선언 하지 않겠다. 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건 잘했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쉬운 지역으로 갔으면 자기 그렇지, 국회의원 그렇지. 되려고 한다. 비난한다. 비례대표로 갔으면 또 그런다. 취임 일성이 뭐 불출마를 하겠다. 그 험지로 갔으면은 예. 자기가 이제 위험스럽고 그런데 불출마 선언한 것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만약 불출마 선언 하려고 했으면은 한동훈보다 먼저 했어야 돼. 원희룡이 오기 전에 했다가 하면 되는데 선수를 저는 뺏겼다. 예, 선수를 뺏기고 아. 만약 개항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도망쳤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개항에서 원희룡 의원이 객기를 부려서 그리 왔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개항은요 도전을 받아줘라. 받아줘야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엊그제 가서 개항에 가서 진짜 정치 금도도 없어졌구나 이제. 과거에는 여야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는 공천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쫓아가서 그런 짓 안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데리고 가서 하는데 나는 한편 그런 생각도 했어요. 원희룡 여기서 실패해라. 그러면은 경쟁 대통령 후보 또 하나 없어졌다. 예. 지금은 원희룡, 홍준표, 그렇죠. 오세훈, 한동훈. 나경원 예. 이런 사람들이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발톱을 감추는 총선 사람들. 끝나면은요 예. 한동훈 대통령 후보 되라고 가만 안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일단 개항을 가면은 원희룡이 실패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지로 내보는 건가?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가 원해서 갔죠. 네. 그래서 나는 원희룡의 선택은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북한, 특히 북한이 뭐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다. 경의선 철도 다 끊어놔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주민 단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경고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을 총선 전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대북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북한은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속으로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이미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했는데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숨소리까지 얘기해라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국내에서 김종필 총재, 박태준 총리님, 그리고 서영훈 당시 민주당 대표, 이 세 어른들한테는 제가 갔다 와서 다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는 몰랐어요. 임동훈 원장하고 그렇게 대통령하고 그렇게밖에 몰랐는데 네. 그렇게 미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숨소리를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 정상회담 이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은 지금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가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중러는 혈맹으로 반드시 2% 부족한 ICBM, 발사체, 미사일, 핵 기술 지원한다 하잖아요.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덕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덕을 더 보죠. 예. 이걸 누가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준 결과예요. 앞장서서. 아니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국제사회에 왜 남북 간의 합의를 안 지키느냐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9.19 군사합의 같은 거 깨버리잖아요. 그렇지. 딱 구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크게 볼 것은 일본은 납치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예. 유고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에요. 그렇죠. 김정은은 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지금 현재 3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가지급 해주겠다 이거예요. 70억 달러까지 얘기했는데 김정일이 노 했어요. 그런데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물밑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해서 미국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완전히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대 안 한다. 그러네. 그리고 당신이 예. 매년 우리 공격한다. 국방장관은 참수한다. 어쩌고 하니까 좋다. 헌법 개정해서 여기에 주적이고 우리 다른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면 누가 가져왔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의 밀월, 중국이랑은 원래 뭐 동맹 관계. 그런데요. 예. 이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은 구소련, 중국, 러시아, 중국 여기를 잘 활용해서 잘 빼먹어요. 그렇죠. 잘 빼먹어요. 아주 외교 기술자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까지. 예. 일본한테는 지원 안 받았죠. 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포탄 줬잖아요. 그렇죠. 다 하고 기술 빼먹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최선희 외상이 가서 푸틴 면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희가 푸틴 나는 면담. 여기에서 예. 원유, 곡물, 그러네요. 그 과학 기술 플러스 이런 것도 해결할 거고 그러면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도 정석대로 하면은 예. 그런데 대만 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대만으로 가니까 인태로 가니까 중국도 북한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미국 대통령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글쎄 나는 그 참 이상한 분이에요. 윤석열 예. 대통령의 외교는 예. 한미 동맹은 필요한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일본하고 역사 문제 다 후쿠시마 오염수 다 포기하면서 다 내주고 인태로 가고 예. 대만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뒤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손잡고 있잖아요. 손자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랑 일본이랑
또 이렇게 밀월 관계로 가고 있고. 아니 미국은요. 예. 우리한테는 반도체 뭐 팔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은 다 팔아요. 그럼. 배터리 할 때도 예. 우리가 SK온이 포드하고 켄터키에다 공장 세우기로 했는데 못 세우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중국하고 합작 공장 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팔고 네. 우리는 못 팔게 하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바보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그냥 한 2년, 외교맹이야. 예. 판명하듯이 외교맹인데 2년 동안 어떻게 완전히 됐든 당한 것 같아. 북한은 예. 또 중국하고 잘 빨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이랑 일본하고 대화를 해서 예. 미국과 간접 대화를 하고 그래 트럼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에서 예. 받아먹기 때문에 코로나로 3년간 국경을 봉쇄한 북한 경제가 지금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잘 돼요.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에 보세요. 어제 보세요. 트럼프가 51% 맞아버리네. 그렇죠. 이건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가 생명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돈이 가장 많은 4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가져온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고 돈 제일 많은 나라들 아니에요. 그 그렇습니다. 외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컴맹하듯이 외맹이야. 외교맹.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고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 반드시 전쟁에 준하는 어떤 도발이 있을 거다. 만약에 이것을 저는 신북풍이라고 하는데 신북풍이 나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유리할지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신북풍이 나면은 집권 여당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다. 예. 라는 게 그동안의 정석이었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그런 떡도 그렇게 돼요. 중도층이 무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지 혹시 김정은이 도발을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국민은 알 거예요. 저도 알지만은 말하면 안 좋으니까 안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참 최고 전문가인 문정인 교수 같은 분들이 예. 한겨레 칼럼에 쓰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SNS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언론들은 국민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전 9시 최경영의 정치본색 더 뜨거운 주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